2001년 6월 14일 새벽, 강원도 태백의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았다. 밤새 산등성이를 덮고 있던 옅은 안개가 황지천 쪽으로 천천히 흘러내렸고, 골짜기 사이에 웅크린 구룡시장 위로는 눅눅한 석탄 냄새가 내려앉아 있었다. 해가 뜨기 전인데도 공기는 이상할 만큼 뜨거웠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 때문에 시장 바닥의 시멘트는 밤사이에도 식지 못한 채 미지근한 열기를 품고 있었다. 새벽 4시가 조금 지나자 시장 안으로 첫 화물차가 들어왔다. 생선 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후진 경고음을 울리며 수산물 구역으로 들어갔다. 상인들은 얼음 덩어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나무 망치로 거칠게 깨뜨렸다. 채소 가게 주인들은 젖은 천막을 걷어 올렸고, 국밥집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낮고 쉰 목소리의 흥정소리, 철제 수레가 바닥을 긁는 소리, 생선 상자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뒤엉켰다. 그 소음 속에서는 누군가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 해도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장 뒤편에는 오래된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단층 건물이었지만 오랜 습기 때문에 벽은 검게 변해 있었다. 지붕 한쪽은 내려앉았고 출입문 위에 붙은 낡은 형광등은 몇 달 전부터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건물 뒤쪽에는 생선 내장과 썩은 채소를 버리는 작은 쓰레기 집화장이 있었다. 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급하지 않은 이상 그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면 늘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고, 맨 끝 칸은 문짝이 비뚤어져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날 새벽, 한 여자는 그 마지막 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했다. 오전 9시 10분, 시장 관리인 김만식은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 앞으로 다가갔다. 56살인 그는 10년 넘게 구룡시장의 청소와 시설 관리를 맡고 있었다. 손에는 빗자루와 쇠로 된 쓰레받기, 세제가 담긴 낡은 양동이가 들려 있었다. 아침 장사가 가장 붐비는 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김만식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평소의 악취와는 다른 냄새가 났다. 비린내였다. 처음에는 수산물 가게에서 생선 피가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장 상인들이 화장실 근처에서 생선을 손질하거나 얼음 상자를 씻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그는 코를 막고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칸은 비어 있었다. 두 번째 칸 바닥에는 젖은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다. 세 번째 칸의 병이는 막혀 있었고, 탁한 물이 가장자리까지 차올라 있었다. 김만식은 투덜거리며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안쪽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가자 비린내가 갑자기 짙어졌다. 쇠 냄새와 비슷한 냄새였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한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피 냄새였다. 김만식은 걸음을 멈췄다. 맨 끝 칸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지만 세면대 쪽 수도꼭지는 잠겨 있었다. 어두운 바닥 위로 검붉은 액체가 가느다란 줄을 이루며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문 아래쪽이 무언가에 걸려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다. 김만식은 몸을 옆으로 틀어 틈 사이를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버려진 옷가지라고 생각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젖은 바닥 위에 엉켜 있었고, 그 아래로 희고 가느다란 팔 하나가 보였다. 손가락은 안쪽으로 굽은 채 굳어 있었다. 그 순간 김만식의 시선이 발끝에서 어깨에서 머리 쪽으로 움직였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병이 옆 좁은 공간과 벽 사이에 억지로 밀어 넣어진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두 무릎은 가슴 쪽으로 꺾여 있었고 한쪽 팔은 몸 아래에 깔려 있었다. 몸에는
아무것도 걸쳐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김만식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여자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마와 코, 턱의 형태가 한눈에 구분되지 않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린 피는 이미 갈색으로 굳기 시작했고 벽에는 둔탁한 물체가 반복해서 부딪힌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김만식의 손에서 양동이가 떨어졌다. 금속 양동이가 시멘트 바닥을 굴러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화장실 안에 몇 번이나 메아리쳤다. 김만식은 뒤로 물러나다 벽에 어깨를 부딪혔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었다. 사람이 죽었어. 그는 겨우 중얼거렸다. 다음 순간 김만식은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경찰 불러, 빨리 경찰 불러. 그의 고함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몇몇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화장실 쪽으로 다가왔지만 김만식은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막았다. 들어가지 마. 아무도 들어가지 마. 신고를 받은 태백경찰서 형사들이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27분이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들어간 사람은 강민재 형사였다. 41살의 강민재는 태백에서만 15년 넘게 강력 사건을 맡아왔다. 그는 시장 입구부터 화장실까지 걸어오는 동안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다.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시멘트 바닥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겹쳐 있었다. 새벽부터 장사를 준비한 상인들과 손님들이 오간 탓에 바깥쪽 흔적만으로는 특정 인물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였다. 강민재는 화장실 입구에서 멈췄다. 발견자가 들어간 곳까지만 표시해. 그는 뒤따라오던 감식반원에게 말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밟지 마. 형광등이 고장난 화장실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웠다. 감식반원이 손전등을 켜자 벽에 붙은 습기와 검은 곰팡이가 드러났다. 강민재는 마지막 칸 앞에 쪼그려 앉았다. 문 손잡이에는 선명한 지문이 없었다. 누군가 젖은 천으로 여러 번 닦은 듯 표면에 물자국만 남아 있었다. 바닥도 마찬가지였다. 일부러 많은 양의 물을 끼얹은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거칠게 갈라진 시멘트 틈과 벽 모서리에는 씻겨 내려가지 않은 피가 남아 있었다. 강민재는 손전등을 낮게 비췄다. 물에 희석된 핏물이 마지막 칸에서 출입구 쪽으로 가늘게 이어져 있었다.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해된 뒤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공격당했다는 뜻이었다. 시신 옆 벽에는 손바닥 모양의 얼룩이 있었다. 5손가락이 벽을 아래에서 위로 긁듯 길게 미끄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첫 공격을 받고도 바로 죽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뒤 벽을 짚고 일어나거나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시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강민재는 시신의 머리카락 주변을 살폈다.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벽돌 모서리에 뿌리째 걸려 있었다. 머리채를 잡혔군. 그가 낮게 말했다. 감식반원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강민재는 얼굴을 돌려 화장실 밖을 바라보았다. 불과 벽 하나 너머에서는 장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생선을 자르는 칼소리와 손님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범인은 그 소음을 이용했다. 피해자가 저항하고 비명을 질렀더라도 시장의 소리에 묻힐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발적인 범행 같습니까? 젊은 형사가 물었다. 강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시신 주변을 다시 바라보았다. 피해자의 옷과 가방, 신분증은 보이지 않았다. 귀걸이와 목걸이도 없었다. 손가락에는 반지가 빠져나간 자국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강도 사건이라기에는 이상했다. 범인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공격했다. 사람을 죽이는 데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선 폭력이었다. 돈을 빼앗으려 했다면 얼굴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 강민재가 말했다.
이 사람을 죽인 놈은 시신이 발견될 것을 알고 있었어. 대신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시신에서 약 2미터 떨어진 벽 옆에는 나무로 된 얼음 망치가 놓여 있었다. 수산물 상인들이 얼음을 깨는 데 쓰는 물건이었다. 망치 머리에는 검붉은 피와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손잡이는 지나치게 깨끗했다. 누군가가 지문을 없애기 위해 닦은 흔적이 분명했다. 강민재는 망치의 위치를 바라보다 쓰레기 집화장으로 이어지는 뒷문 쪽을 확인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면 시장 뒤편 골목과 바로 연결되었다. 범인은 정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컸다. 곧 법의관 윤혜진이 현장에 도착했다. 윤혜진은 시신을 살피며 피해자의 손목과 팔에 남은 멍을 확인했다. 양쪽 팔에는 손가락으로 강하게 움켜쥔 듯한 자국이 대칭으로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이 뒤에서 붙잡았을 수도 있고 정면에서 양손을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피해자는 상당히 오래 저항한 것 같습니다. 오른손 손톱 몇 개는 부러져 있었다. 손톱 밑에는 검붉은 피와 함께 피부 조직으로 보이는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윤혜진은 즉시 채취를 지시했다. 범인의 거실 가능성이 높아요.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몸을 조심스럽게 펴는 순간 오른손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가락은 죽은 뒤에도 무언가를 움켜쥔 채 굳어 있었다. 윤혜진이 핀셋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벌렸다. 손바닥 안에서 작은 천 조각이 나왔다. 짙은 남색에 가까운 푸른색 천이었다. 한쪽 가장자리는 거칠게 찢어져 있었고 표면에는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다. 강민재는 천 조각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태백에서 그 색과 재질은 낯설지 않았다. 황지광업소를 비롯한 인근 탄광 노동자들이 입는 작업복과 비슷했다. 표면에 묻은 검은 가루 역시 단순한 흙이 아니라 석탄 가루일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죽기 직전까지 범인과 싸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범인의 옷 일부를 손에 움켜쥐었다. 강민재는 증거 봉투 안으로 들어가는 천 조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여자가 얼굴은 잃었어도 자기를 죽인 놈의 흔적까지 놓친 건 아니군. 화장실 밖에서는 어느새 구경꾼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아직 아무도 죽은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어디에서 왔는지, 왜 새벽에 이곳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범인은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구룡시장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된 시신은 그날 오후 태백시립병원 지하 부검실로 옮겨졌다. 밖에서는 한낮의 기온이 36도 가까이 치솟고 있었지만 지하 복대는 겨울처럼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낡은 냉방장치가 낮은 진동음을 냈고 희뿌연 형광등 아래로 소독약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다.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 누운 여자는 여전히 이름이 없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고 신원을 확인할 만한 옷이나 장신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를 임시로 구룡시장 신원 미상 여성이라 기록했다. 법의관 윤혜진은 흰 가운 위에 방수 앞치마를 걸치고 시신 앞에 섰다. 강민재 형사와 감식반원 2명이 유리창 너머에서 부검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혜진은 먼저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기록했다. 추정 나이는 28에서 31살 사이였다. 키는 약 162cm, 체중은 50kg 안팎이었다.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손톱은 짧았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사무직은 아니에요. 윤혜진이 말했다. 장사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긴 사람입니다. 손을 오랫동안 써온 흔적이 있어요. 왼쪽 어깨 뒤에는
동전 크기의 갈색 반점이 있었다. 오른쪽 무릎 아래에는 오래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가느다란 흉터가 남아 있었다. 어금니 하나에는 은색 충전재가 박혀 있었고 왼쪽 새끼발가락은 과거 골절된 뒤 약간 비뚤어진 상태로 붙어 있었다. 얼굴로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몸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다. 윤혜진은 두 팔에 남은 멍을 다시 살폈다. 양쪽 손목 위로 손가락 모양의 피하출혈이 선명했다. 피해자는 강한 힘으로 붙잡힌 채 움직임을 제압당했다.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에는 바닥에 부딪히며 생긴 찰과상이 있었다. 처음부터 쓰러진 상태에서 공격당한 게 아닙니다. 윤혜진이 설명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붙잡혔고 머리 뒤쪽에 첫 타격을 받은 뒤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이후 다시 움직이려 했습니다. 강민재는 부검실 유리창 가까이 다가섰다. 살아서 문 쪽으로 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손바닥과 무릎에는 시멘트 가루가 깊게 박혀 있었다. 손톱 일부는 뒤쪽으로 들려 있었고 손끝에는 벽에서 떨어져 나온 붉은 벽돌 가루가 묻어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을 짚고 출입문 쪽으로 기어갔다. 벽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 과정에서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벗겨졌다. 그러나 범인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뒤통수 부근의 두피에서는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뜯겨 나간 자국이 발견되었다. 범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다시 화장실 안쪽으로 끌어당겼다는 뜻이었다. 머리에 가해진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개골에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생긴 골절선이 복잡하게 겹쳐 있었다. 윤혜진은 최소 14차례 이상의 강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처음 몇 차례는 뒤통수와 머리 옆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저항을 멈추게 하기 위한 공격이었다. 그 뒤의 타격은 얼굴 중앙에 집중되었다. 콧뼈와 광대뼈, 위턱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다. 일부 상처는 현장에서 발견된 나무 망치와 형태가 일치했지만 턱과 이마에 남은 상처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다른 물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감식반은 화장실 바닥에서 피가 묻은 깨진 타일 조각을 발견했다. 범인은 나무 망치뿐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타일까지 집어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윤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상 부위를 살폈다. 죽이기 위한 공격과 신원을 없애기 위한 공격이 구분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피해자는 초기 두부 손상만으로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그 뒤에도 얼굴을 계속 공격했어요. 강민재가 물었다. 분노 때문일까요? 분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격 위치가 지나치게 집중적이에요. 이 사람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성폭력이나 장시간 감금의 직접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손목과 팔의 멍, 손톱 밑에서 채취한 피부 조직은 범인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손톱 밑의 조직은 이미 서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진 상태였다. 2001년 당시 태백 지역에서 미량의 DNA를 정밀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강민재는 마른 입술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 천 조각은 어떻습니까?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된 짙은 남색 천 조각을 정밀 검사한 결과 표면에 검은 가루는 석탄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천의 조직과 두께 역시 지역 탄광에서 지급하는 작업복과
매우 유사했다. 하지만 태백과 인근 지역에서 같은 작업복을 입는 사람은 수천 명에 달했다. 아직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었다. 부검이 중반을 넘어섰을 때 윤혜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피해자의 복부를 살피다가 조수에게 추가 기구를 요청했다. 몇 분 동안 내부 장기를 확인한 뒤 그녀의 표정이 이전보다 무겁게 굳었다. 강 형사님, 윤혜진이 유리창 쪽을 바라보았다. 이 여성 임신 중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 9주 전으로 보입니다. 부검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태아는 외부 충격으로 직접 손상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망과 함께 생명을 잃었다. 윤혜진은 별도의 검체를 채취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강민재는 유리창 너머로 부검대 위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범인은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은 사건의 동기와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서였다. 임신 사실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었다면 주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라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오전 5시 20분에서 6시 사이로 추정되었다. 그 시간은 구룡시장이 가장 혼란스러운 때였다. 화물차들이 연이어 들어오고 상인들이 얼음을 깨고 생선을 손질하고 철제 수레를 끌던 시간이었다. 범인은 시장의 구조와 새벽의 소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가장 조용히 사람을 죽인 셈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태백과 인근 지역의 실종 신고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28에서 31살 사이의 여성, 키 162cm 전후, 왼쪽 어깨 뒤에 갈색 반점, 오른쪽 무릎에 흉터, 임신 초기라는 특징이 각 경찰서에 전달되었다. 지역 신문에는 얼굴 대신 피해자의 신체 특징과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만 실렸다. 며칠 동안 여러 가족이 태백시립병원을 찾았다. 실종된 딸을 찾는 노부부, 연락이 끊긴 누나를 찾는 남동생, 집을 나간 아내를 찾는 남자들이 차례로 시신 확인실에 들어갔다. 그러나 누구도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키가 다르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어깨에 반점이 없다고 했다. 몇몇은 훼손된 얼굴을 보는 순간 확인을 포기하고 복도에서 주저앉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어려워졌다. 피해자의 얼굴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그녀를 죽일 이유를 가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뜻이었다. 강민재는 수사본부 벽에 피해자의 신체 특징을 적은 종이를 붙였다. 그 아래에는 손에서 발견된 1000조각의 확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당신을 죽인 놈도 찾을 수 있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월 18일 오전, 태백경찰서 민원실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남자는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햇볕과 탕화루에 거칠게 그을려 있었고 눈 밑에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듯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동철이었다. 황지광업소 채탄반에서 일하는 32살의 광부였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접수대 앞에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 한서연은 나흘 전 새벽 물건을 떼러 시내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평소에도 첫 버스를 타고 구룡시장과 중앙시장을 오갔기 때문에 동철은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친정과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서연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동철은 버스터미널과 병원, 시장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았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부부싸움 뒤 잠시 집을 나간 것일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하루를 더 기다렸다. 그러다 신문에서 구룡시장 화장실에서 신원 미상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강민재는 박동철을 조사실로 데려갔다. 부인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9입니다. 키는요? 162 정도 됩니다. 몸에 특징적인 흉터나 점이 있습니까? 동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왼쪽 어깨 뒤에 갈색 반점이 있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자전거 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래에 흉터가 생겼으며 몇 년 전에는 왼쪽 어금니를 치료했다고도 설명했다. 강민재는 질문을 멈췄다. 세 가지 모두 부검 기록과 일치했다. 부인이 임신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동철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아닙니다.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저희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내도 임신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강민재는 동철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놀란 모습은 연기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동철은 시신 확인실로 안내되었다. 흰천이 거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만으로는 아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문 채 시신 옆으로 다가갔다. 왼쪽 어깨의 반점을 본 순간 동철의 무릎이 흔들렸다. 그는 이어 오른쪽 무릎 아래의 흉터와 왼쪽 새끼발가락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손을 보았다. 오랫동안 가게의 쌀 포대와 음료수 상자를 나르며 거칠어진 손이었다. 서연이 맞습니다. 동철이 겨우 말했다. 이 손은 제 아내 손이 맞아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며칠 뒤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DNA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시신은 한서연이 맞았다. 사건의 피해자에게 마침내 이름이 생겼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윤혜진은 태아에게서 채취한 검체와 박동철의 혈액을 비교해 친자 관계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였다. 강민재는 두 번째 감정 결과를 읽다가 눈을 멈췄다. 수치는 명확했다. 박동철은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다. 수사본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었다면 질투와 배신감은 충분한 살인 동기가 될 수 있었다. 신원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훼손하고 옷을 없앤 행동. 역시 남편이 시간을 벌기 위해 꾸민 위장일 가능성이 있었다. 강민재는 박동철을 다시 불렀다. 동철은 처음 조사받았을 때보다 더 야윈 얼굴로 조사실에 들어왔다. 강민재는 아무 설명 없이 감정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부인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동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태아의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강민재는 감정서를 동철 쪽으로 밀었다. 박동철 씨의 아이가 아닙니다. 동철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눈을 몇 번 깜빡였다. 그러다 입술이 조금씩 벌어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서를 집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던 동철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서연이가 그럴 리 없습니다. 강민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내야 합니다. 동철은 책상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눈에는 분노보다 혼란과 공포가 먼저 떠올라 있었다. 아내의 죽음도 감당하지 못한 남자에게 이제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던져졌다. 강민재는 그의 표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6월 14일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 박동철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름을 되찾은 피해자와 함께 사건은 처음으로 명확한 용의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용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었다. 박동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사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낮은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책상 위에는 태아의 친자 감정서가 펼쳐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사망 추정 시각이 적힌 부검 보고서와 한서연의 실종 신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강민재는 동철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6월 14일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철은 마른 침을 삼켰다. 얼굴에는 아내의 죽음을 처음 확인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충격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분노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알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사람 같았다. 광산에 있었습니다. 몇 시에 들어갔습니까? 4시 50분쯤 입갱했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그걸 증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 조원들이 전부 봤습니다. 그날은 채탄 구역 보강 작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강민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질문을 이어갔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의심한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외출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건을 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귀가가 늦어진 적은요? 있었습니다. 버스를 놓쳤다거나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동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처럼 들렸다. 아내가 가게를 살리려고 애쓰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광산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밖에 일을 모릅니다. 서연이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물건을 나르고 장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제가 뭘 의심했겠습니까? 강민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동철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생길 수 있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았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게다가 시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행동은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의 범행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기는 증거가 아니었다. 강민재는 동철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날 오후 형사들은 황지 광업소로 향했다. 태백 외곽 산자락에 자리한 광업소는 멀리서부터 검은 먼지에 덮여 있었다. 선탄장 위로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솟아 있었고 운반 벨트에서는 잘게 부서진 석탄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작업을 마친 광부들이 갱도 입구를 빠져나올 때마다 얼굴과 옷에서는 검은 가루가 떨어졌다. 강민재는 먼저 입갱 기록을 확인했다. 당시 광업소에서는 작업자가 갱도에 들어갈 때 개인 번호가 적힌 금속패를 보관판에서 떼어 입갱함에 넣었다. 퇴갱할 때는 다시 패를 원래 자리에 걸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하에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6월 14일 박동철의 금속패는 오전 4시 48분에 입갱함으로 이동되었다. 작업일지에는 오전 5시부터 제3채탄 구역에서 동철이 보강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강민재는 현장 책임자인 반장 오재문을 불러 물었다. 박동철이 그날 작업 도중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까? 오재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날은 천장이 불안해서 작업자들이 둘씩 붙어 다녔습니다. 박동철은 이봉수하고 한 조였습니다. 이봉수 역시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동철이 형은 계속 제 옆에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조금 전에는 지지대를 옮기다가 손까지 다쳤습니다. 제가 붕대로 감아주었습니다. 당시 작업자 12명이 각각 따로 조사를 받았다. 그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했다. 동철은 새벽 5시 이전부터 지하에 있었고 오전 11시 10분 무렵까지 갱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광산의 구조상 몰래 빠져나오는 것도 불가능했다. 지하 600m 아래의 작업구역에서 승강기 입구까지 이동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승강기는 정해진 시간에만 운행되었고 운전원과 안전관리자가 탑승 인원을 기록했다. 동철이 아무도 모르게 지상으로 올라와 구룡시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형사들은 직접 이동 시간을 계산했다. 황지광업소에서 구룡시장까지 자동차로 가장 빠르게 가더라도 40분 이상이 걸렸다. 당시 새벽 버스와 화물차가 뒤섞인 도로 상황을 고려하면 1시간 가까이 필요했다. 범행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20분에서 6시 사이였다. 박동철은 그 시간 내내 땅속에 있었다. 강민재는 광산 밖으로 나오며 갱도 입구를 돌아보았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광부들이 줄지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된 천조각과 비슷한 색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동철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황지광 업소뿐 아니라 태백과 정선 일대의 수많은 광부가 같은 계열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수사본부로 돌아온 강민재는 박동철의 이름 옆에 적혀있던 붉은 표시를 지웠다. 직접 범행 가능성은 제외한다. 젊은 형사 이준석이 물었다. 그럼 남편은 완전히 무관한 겁니까? 범인은 아니야. 강민재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내의 생활을 따라가려면 남편의 기억이 필요해. 박동철은 다음 날 다시 경찰서로 불려왔다.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다. 강민재는 한서연의 최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물었다. 외출 횟수, 거래처, 친구 관계, 통화 습관, 돈의 사용처까지 세세하게 확인했다. 동철의 말에 따르면 서연은 약 1년 전부터 시내로 물건을 사러 가는 횟수가 늘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지만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버스를 탔다. 이상한 점은 물건의 양이었다. 가게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고 사오는 상품도 이전과 비슷했다. 그런데 서연은 종종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돌아오거나 친정에서 잤다고 둘러댔다.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동철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묻고 싶어도 지쳐서 잠들 때가 많았습니다. 서연이도 피곤해 보였고요. 부인이 특정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광산 사람 중 가게에 자주 오던 사람은요? 동철은 잠시 생각했다. 동료들이 외상으로 담배나 술을 사러 오긴 했습니다. 그중 부인과 특별히 친해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까? 동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을 특별하게 기억하지도 못한 것이다. 강민재는 방향을 바꾸었다. 범인을 찾으려면 한서연이 죽기 직전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경찰은 6월 14일 새벽 철암동을 출발한 첫 시외버스를 찾아냈다. 낡은 회색 버스는 광산촌 주민과 상인들이 자주 이용하던 노선이었다. 철암을 출발해 황지를 거쳐 구룡시장 앞에서 잠시 정차한 뒤 태백 시내로 들어갔다. 운전기사 서기태는 한서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주 타던 여자였습니다. 그는 경찰이 보여준 사진을 보며 말했다. 보통 뒷좌석 쪽에 앉았어요.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혼자였습니까? 서기태는 기억을 더듬었다. 탈 때는 혼자였습니다. 내릴 때는요? 구룡시장 앞에서 내렸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는 줄 알았습니다. 버스는 오전 5시 12분쯤 시장 앞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는 국밥을 사 먹었고 일부는 화장실로 향했다. 서기태는 서연이 버스에서 내린 뒤 다시 타지 않았다고 말했다. 누군가 따라 내린 사람은 없었습니까? 기사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남자 한 명이 뒤따라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짙은 파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여자는 먼저 내렸고 남자는 조금 있다가 내렸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처럼 붙어 걷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려 했지만 현금 승차가 대부분이어서 완전한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운전기사와 차장이 기억하는 단골 승객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대부분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번째 날 정선으로 장사를 다니던 노점상 배정숙이 중요한 진술을 내놓았다. 그 여자 뒤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배정숙은 경찰이 그린 버스 내부 배치도를 보며 말했다. 두세 줄 뒤에 앉았어요. 계속 창밖을 보는 척했는데 가끔 앞을 쳐다봤습니다. 여자를 보고 있었습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기억합니까? 모자를 푹 눌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기억합니다. 남자는 낡은 갈색 가죽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 측면에는 금속 버클이 2개 달려 있었고 손잡이 한쪽이 검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또 다른 승객은 남자가 서연이 내린 뒤 약간의 강역을 두고 따라 내렸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 즉 시장 뒤편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강민재는 구룡시장 주변을 다시 탐문했다. 시장 입구에서 떡을 팔던 노점상 문복자는 사건 당일 새벽의 장면 하나를 기억해냈다. 해가 막 뜨려고 할 때였습니다. 남자 하나가 화장실 뒤쪽에서 나왔어요. 몇 시쯤입니까? 5시 50분 전후였을 겁니다. 첫 떡시루를 열기 직전이었으니까요. 남자는 짙은 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걸음이 빨랐으며 몇 차례 뒤를 돌아보았다. 얼굴은 봤습니까? 어두워서 못 봤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소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팔을 이상하게 감추면서 걸었어요.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천 조각이 떠올랐다. 짙은 남색 작업복, 찢어진 오른쪽 소매. 강민재는 형사들에게 황지광업소와 인근 광산의 근무 기록을 전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사건 당일 새벽 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휴가를 냈거나 근무를 바꾼 사람, 태백 시내에 볼 일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을 추려냈다. 수백 명의 이름이 검토되었다. 그중 한 명이 강민재의 눈에 걸렸다. 최상호, 34살, 황지광업소 제3채탄반 소속, 박동철과 같은 분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현재도 같은 갱도 구역을 오가고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 원래 오전 근무 예정이었지만 이틀 전 갑자기 동료와 교대해 휴무를 얻었다. 휴무 사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주택 수리용 자재 구매를 위해 태백 시내 방문. 형사들은 최상호가 평소 이용하던 물건도 확인했다. 광업소 동료 한 명이 말했다. 상호 형은 늘 갈색 공구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손잡이가 한번 끊어져서 검은 테이프로 감아놨죠. 강민재는 말없이 참고인 진술서를 내려다보았다. 버스 승객이 기억한 가방과 정확히 일치했다. 최상호의 인사기록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10년 넘게 광산에서 일했고 지각이나 무당 열근도 거의 없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몇 차례 안전사고를 막아 표창을 받았고 전년대는 모범 근로자로 선정되었다. 아내와 2 아이가 있었으며 주민센터에서는 그의 가족을 모범 가정으로 소개한 적도 있었다. 강민재는 최상호의 사진을 들고 다시 버스 운전기사를 찾아갔다. 서기태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지만 확신하지 못했다.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으려다가 손을 멈췄다. 사진 속 최상호 옆에는 광산 행사 때 사용한 공구 가방이 놓여 있었다. 서기태가 사진을 다시 가까이 가져갔다. 검은 테이프가 감긴 손잡이와 금속 버클 2개가 선명했다. 이 가방입니다. 그가 말했다. 6월 14일 새벽 한서연 씨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들고 있던 가방입니다. 수사본부로 돌아온 강민재는 벽에 붙은 인물 관계돼 최상호의 사진을 새로 붙였다. 사진 속 남자는 가족과 함께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모범 근로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강민재는 붉은 펜으로 사진 주변에 원을 그렸다. 그리고 그 옆에 짧게 적었다. 사건 당일 휴무. 같은 버스 탑승 가능성. 사라진 2시간. 얼굴 없는 여자를 죽인 범인의 모습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상호가 태백경찰서에 출석한 것은 6월 23일 오전 10시였다. 그는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깨끗하게 다린 흰색 셔츠에 짙은 회색 바지를 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상태였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공공기관 면접을 보러 온 회사원처럼 보였다. 조사실에 들어온 그는 강민재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긴장한 기색도 거의 없었다. 강민재는 최상호가 의자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자는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에는 석탄 가루 하나 묻어 있지 않았다. 한서연 씨를 알고 있습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최상호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씨 아내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가게에 담배나 술을 사러 간 적도 있고요. 둘이 함께 태백 시내에 간 적은 없습니까?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같은 버스에 탔습니까? 최상호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강민재는 책상 위에 6월 14일 황지광업소 근무표를 내려놓았다. 당초에는 오전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동료와 교대했더군요. 집을 수리하려고 자재를 사야 했습니다. 어디에서 샀습니까? 중앙동에 있는 대성철물입니다. 구매 영수증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사서 버렸습니다. 구매한 물건은요? 못하고 방수포, 시멘트 조금이었습니다. 지금 집에 있습니까? 일부는 이미 사용했습니다. 최상호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한 질문을 연습해온 사람 같았다. 강민재는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보라고 했다. 최상호는 새벽 4시 15분 철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고 말했다. 구룡시장 앞에 도착한 것은 5시 10분쯤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뒤 곧바로 중앙동 방향으로 걸어갔고 아침을 먹은 다음 지인 한재필을 만나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상의했다는 것이 그의 진술이었다. 한재필 씨를 몇 시에 만났습니까? 6시 반쯤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강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진술서를 넘겼다. 경찰은 이미 한재필을 조사한 상태였다. 한재필은 최상호를 만난 시간이 오전 7시 15분에서 20분 사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중앙동의 한 국밥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고 최상호는 음식이 거의 다 나왔을 때 뒤늦게 들어왔다. 한재필 씨는 7시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강민재의 말에 최상호는 입술을 가볍게 핥았다. 제가 시간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5시 10분부터 7시 15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느 시장입니까? 구룡시장입니다. 조금 전에는 중앙동으로 곧바로 걸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바깥을 잠깐 본 다음 이동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은 어디에서 먹었습니까? 시장 입구 국밥집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요? 최상호는 잠시 침묵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지해 장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업원의 얼굴은 기억합니까? 사람이 많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강민재는 수첩에 짧게 무언가를 적었다. 최상호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형태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곧장 중앙동으로 갔다고 했다. 다음에는 시장을 둘러봤다고 했고 다시 국밥집에 들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시간대에 구룡시장 입구에서 영업하던 국밥집은 두 곳뿐이었다. 두 가게 주인 모두 사건 당일 최상호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서연 씨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봤습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같은 버스에 탔다면서요. 승객이 많았습니다. 한서연 씨가 공중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까? 못 봤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적은요? 없습니다. 이번 대답은 지나치게 빨랐다. 강민재는 최상호의 오른팔을 바라보았다. 셔츠 소매가 손목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었다. 더운 날씨였지만 단추까지 잠겨 있었다. 소매를 걷어보십시오. 최상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경계심이 드러났다. 왜 그러십니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른쪽 소매를 천천히 걷었다. 팔 바깥쪽에는 길게 이어진 상처 3줄이 남아 있었다. 이미 딱지가 생겼지만 손톱으로 핥힌 듯 평행하게 뻗어 있었다. 어디에서 다쳤습니까? 광산에서 철사에 긁혔습니다. 언제입니까? 일주일 전쯤입니다. 6월 14일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강민재는 상처를 촬영하게 한 뒤 최상호를 돌려보냈다. 아직 체포할 수는 없었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한서연을 살해했다고 증명할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다. 같은 버스에 탔을 가능성, 2시간의 공백, 팔의 상처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러나 최상호는 그 순간부터 공식적인 감시 대상이 되었다. 형사들은 그의 과거와 주변 관계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최상호는 황지광업소에서 12년 동안 일한 베테랑 광부였다. 위험한 상황에서 동료를 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고 지난 겨울에는 광업소의 모범 근로자로 선정되었다. 마을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노인들의 연탄을 나르는 봉사활동에도 자주 참여했다. 주민들은 그를 성실한 가장이라고 말했다. 아내 이정미와 2아이를 끔찍이 아꼈고 월급날이면 곧바로 생활비를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더 깊이 조사하자 다른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룡시장 근처의 작은 여관 주인은 한서연의 사진을 보고 한참 고민하다가 경찰에게 말했다. 이 여자 여기 몇 번 왔습니다.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늘 남자하고 같이 왔습니다. 여관 장부에는 최민수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는 가짜였지만 주인이 기억하는 남자의 인상착의는 최상호와 비슷했다. 경찰은 당시 숙박비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다. 한서연이 태백에 물건을 사러 간다고 집을 나선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여관 주인은 최상호의 사진을 보자 확신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이 맞습니다. 늘 여자가 먼저 들어오고 남자가 10분쯤 뒤에 따라왔어요. 이어 중앙동의 한 약국에서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다. 약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 최상호가 임신 초기 여성에게 먹일 수 있는 영양제를 물어봤다고 기억했다.
부인이 임신했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척에게 줄 거라고 했어요. 최상호의 아내 이정민은 최근 임신한 적이 없었다. 한서연과 최상호가 단순히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경찰은 박동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직 수사 중인데다 아내와 동료의 관계를 갑자기 알게 된 동철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강민재는 한서연이 사용했던 가게 장부와 통장을 다시 조사했다. 장부 사이에서 접힌 메모 한 장이 발견되었다. 7월 전에는 결정해 더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수신자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필체 감정 결과 한서연이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게 서랍 깊은 곳에서는 태백신의 공중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도 나왔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자 한서연은 최근 석 달 동안 특정 공중전화에서 황지광업소 사택의 한 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번호는 최상호의 집 근처에 설치된 공중전화였다. 강민재는 사건의 윤곽을 조금씩 맞춰갔다. 한서연은 최상호와 관계를 맺었다. 그녀는 임신했다. 최상호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그리고 얼마 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동기는 충분했다. 그러나 검찰을 설득하려면 동기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최상호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물질적 증거가 필요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상호의 집으로 향했다. 사택은 황지광업소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작은 텃밭이 보였고 처마 밑에는 아이들의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최상호는 경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얼마든지 보십시오.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집안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작업복은 모두 세탁되어 옷장에 걸려 있었다. 오른쪽 소매가 찢어진 옷은 없었다. 운동화와 작업화도 깨끗하게 씻긴 상태였다. 창고의 삽과 망치, 작업 도구에서는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검은 비닐봉지나 한서연의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서랍과 장롱, 부엌 찬장, 보일러실까지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최상호는 거실에 앉아 경찰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입계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형사들이 철수 준비를 시작할 때 강민재는 안방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아래쪽은 얇은 합판과 상자로 가려져 있었다. 강민재는 손전등을 켜고 바닥 가까이 몸을 숙였다. 합판 뒤쪽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보였다. 검은 천으로 감싼 낡은 작업화 한 켤레였다. 밖에 진열된 깨끗한 신발들과 달리 그 신발에는 마른 진흙과 검은 석탄 가루가 두껍게 붙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히 숨긴 뒤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침대 가장 안쪽에 밀어 넣어져 있었다. 이 신발은 누구 겁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최상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제 것입니다. 오래돼서 버리려고 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깊이 숨겼습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만질까봐 넣어둔 겁니다. 감식반원이 장갑을 낀 손으로 작업화를 꺼냈다. 겉면에서는 눈에 띄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신발을 뒤집어 손전등으로 밑창을 비추자 깊은 홈 사이에 작고 검붉은 점들이 나타났다. 대부분은 진흙에 가려져 있었다. 크기가 너무 작아 세탁 과정에서도 씻겨나가지 않은 흔적이었다. 강민재는 최상호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이마에 처음으로 땀이 맺히고 있었다. 이것도 광산에서 묻은 겁니까? 최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감식반원이
면봉으로 검붉은 흔적을 채취했다. 시약이 닿자 색이 빠르게 변했다. 혈은 예비 반응이었다. 침대 아래에 감춰져 있던 낡은 작업화는 즉시 증거 봉투에 담겼다. 강민재는 봉투를 들어 올려 최상호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이 신발이 6월 14일 새벽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상호는 여전히 결백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얼굴로 신발이 사라진 침대 밑에 빈 공간만 바라보았다. 완벽해 보이던 모범 광부의 알리바이에 처음으로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나타난 순간이었다. 최상호의 작업화는 그날 오후 곧바로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낡은 신발이었다. 검은 고무 밑창은 여러 해 동안 광산 바닥을 밟아 닳아 있었고 천으로 된 표면에는 석탄 가루와 마른 진흙이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깨끗이 닦으려 했던 흔적도 보였다. 그러나 밑창 깊숙한 홈까지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했다. 고무가 갈라진 틈과 진흙 아래에는 육안으로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검붉은 입자들이 남아 있었다. 예비검사에서 혈흔 반응이 확인되자 연구원들은 신발 전체를 분해하듯 세밀하게 검사했다. 수사본부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최상호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다. 6월 14일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최상호는 중앙동의 국밥집에서 한재필을 만났다. 당시 한재필은 상호가 평소와 달리 땀에 젖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한재필은 말했다. 그런데 상호 형이 계속 오른팔을 만졌어요. 소매도 이상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가방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갈색 공구 가방하고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의자 밑에 두고 발로 계속 밀어 넣었습니다. 국밥집 주인도 최상호를 기억했다. 그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손과 얼굴을 씻었다. 평소라면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던 사람이 그날은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를 나갈 때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 봉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상호가 국밥집에서 철물점으로 이동한 경로를 조사했다. 길 주변에는 하천과 폐탄 적재장, 사용하지 않는 연탄 창고가 있었다. 형사들이 수색했지만 한서연의 옷이나 가방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호가 증거를 태우거나 깊은 곳에 버렸다면 찾기 어려웠다. 결국 모든 것은 신발 감정 결과에 달려 있었다. 사흘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다. 강민재는 봉투를 뜯어 첫 장을 읽었다. 밑창에서 채취된 검붉은 물질은 사람의 혈액이었다. 혈액형은 한서연과 같은 A형이었다. 당시 검사 기술만으로 혈액형이 같다는 사실이 곧 동일 인물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소는 추가적인 혈청 단백질 분석과 효소형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여러 생물학적 특징이 한서연의 혈액과 일치했다. 우연히 다른 사람의 피가 묻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당 혈흔은 피해자 한서연에게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수사본부에 있던 형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최상호를 사건 현장에 연결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다. 강민재는 보고서를 덮었다. 상호를 다시 불러. 최상호가 두 번째로 조사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전과 같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첫 조사 때보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눈 아래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았고 의자에 앉은 뒤에도 오른발을 끊임없이 움직였다. 강민재는 곧바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작업화를 마지막으로 신은 날이 언제입니까? 오래전이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아마 몇 달 전일 겁니다. 6월 14일에는 신지 않았습니까?
신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최상호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강민재는 천천히 감정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신발 밑창에서 사람의 피가 나왔습니다. 상호의 시선이 종이로 향했다. 광산에서는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 피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한서연 씨의 혈액과 일치합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다. 최상호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저는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만난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사건 당일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상호의 말이 바뀐 것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서연이 버스에서 내리는 장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제는 사건 당일 만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그럼 피해자의 피가 왜 당신 신발 밑창에 있습니까? 상호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사건이 발견된 다음 시장을 지나가다가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지나갔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오전 9시 10분 이후입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강민재는 현장 기록을 꺼냈다. 오전 9시 17분에 시장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7분에 첫 순찰차가 도착했고 그 직후 화장실과 뒤편 골목이 전부 통제됐습니다. 그는 현장 사진을 상호 앞에 펼쳐놓았다. 화장실 입구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양쪽 골목에는 제복 경찰들이 서 있었다. 일반인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깥쪽에 묻은 피를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혈액은 마지막 칸 안쪽과 벽 주변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시장 통로에는 없었습니다. 최상호의 오른발이 움직임을 멈췄다. 강민재는 계속 말했다. 밑창의 피는 마른 진흙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건 뒤에 묻은 것이 아니라 진흙이 마르기 전에 묻은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거겠지. 강민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최상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강민재는 버스 승객들의 진술서를 차례로 꺼냈다. 사건 당일 한서연의 뒤에 앉아있던 남자, 검은 테이프로 손잡이를 감은 갈색 공구 가방, 구룡시장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광부, 화장실 뒤편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온 남자, 오른쪽 소매가 찢어진 작업복, 오전 5시 10분부터 7시 15분까지 사라진 2시간. 최상호는 하나하나의 증언에 대해 변명했다. 가방은 광부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이었다. 작업복 색깔도 모두 비슷했다. 증인들은 얼굴을 보지 못했다. 2시간 동안 시장을 구경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설명할수록 모순은 더 커졌다. 국밥집에 있었다고 했지? 네. 가게 두 곳 모두 당신을 본 사람이 없다. 손님이 많아서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 시간대에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정확하다고 했잖아. 최상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경찰이 처음부터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서연의 가게에서 발견한 메모를 꺼냈다. 7월 전에는 결정해. 더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이건 누구에게 쓴 겁니까? 모릅니다. 당신에게 쓴 거야. 증거가 있습니까? 여관 주인이 두 사람을 봤다. 최상호의 턱이 미세하게 굳었다. 당신은 최민수라는 가명을 썼어. 한서연 씨가 시내에 물건을 사러 간 날마다 같은 방을 이용했지. 그런 적 없습니다. 약국에서 임산부용 영양제도 샀더군. 친척에게 주려고 산 겁니다. 어느 친척?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민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한서연 씨 뱃속의 아이가 박동철 씨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최상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시선을 피한 채 책상 모서리를 바라보았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끝날 일이지. 강민재는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다. 당신 혈액은 이미 확보했다. 최상호가 고개를 들었다. 첫 조사 때 상처를 확인하면서 경찰은 그의 동의를 받아 혈액과 구강세포를 채취했다. 당시에는 손톱 및 조직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상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유전자가 실제로 검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했다.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제 DNA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은 한서연 씨와 관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최상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강민재는 더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날의 조사는 8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최상호는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서연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후에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이미 끝난 관계라고 했다. 마지막에는 사건 전날 전화로 말다툼한 사실만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은 끝까지 부인했다. 밤 11시가 넘자 상호는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혈흔과 허위 진술,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다. 다음 날 오전 서울에서 또 하나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한서연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에 대한 DNA 분석 결과였다. 강민재는 보고서를 들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비교 결과는 명확했다. 손톱 밑 조직의 유전자형은 최상호의 것과 일치했다. 한두 개의 지표가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다. 감정에 사용된 모든 유전적 표지가 일치했다. 한서연은 죽기 직전 최상호의 피부를 손톱으로 뜯어냈다. 피해자가 자신의 몸으로 남긴 마지막 증언이었다. 강민재는 보고서를 들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최상호는 밤을 거의 자지 못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셔츠는 구겨졌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제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민재는 DNA 감정서를 앞에 내려놓았다. 한서연 씨 손톱 밑에서 당신 피부가 나왔다. 최상호의 시선이 감정서 위에 멈췄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만 증명할 뿐입니다. 그는 힘없이 말했다. 언제 만났지? 며칠 전일 수도 있습니다. 강민재는 부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에는 피해자의 깨지고 뒤집힌 손톱과 그 아래에 남은 혈액이 확대되어 있었다. 이 조직은 사망 직전의 몸싸움 과정에서 들어간 거야. 오래전에 접촉해서 남은 게 아니다. 서연이가 먼저 저를 공격했습니다. 최상호가 갑자기 말했다. 강민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디에서? 상호는 자신이 다시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장실에서 만났나? 아닙니다.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했지.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격받았어?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한서연 씨가 당신 오른팔을 핥히었다. 그 과정에서 작업복 소매가 찢어졌고 그 천조각을 손에 쥔 차에 죽었다. 강민재는 증거 봉투 속 남색 천조각을 보여주었다. 당신 신발에는 피해자의 피가 남아 있었다. 손톱 밑에는 당신 살점이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는 당신 작업복 조각이 발견됐다. 최상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그 여자와 같은 버스를 탔다. 뒤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 2시간 뒤에는 피 묻은 신발을 감추고 검은 봉지를 들고 국밥집에 나타났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 하나하나가 상호의 도피로를 막았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야. 강민재가 말했다. 왜 죽였는지 말해. 최상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조사실 안에 울렸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상호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땀이 흘러내렸다.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이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최상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과 1년 가까이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다. 처음에는 서연에게 아내와 곧 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이혼하고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말이었다.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상호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돈을 건네며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서연이 거절하자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다. 연락을 피하고 여관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 전날 밤 서연은 마지막 통보를 했다. 다음 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상호의 아내와 광업소 간부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왜 같은 버스를 탔지? 강민재가 물었다. 서연이가 물건을 사러 가는 날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도 그래서 바꿨나? 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서연을 설득하기 위해 일부러 같은 버스를 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갈색 공구 가방 안에는 여벌 작업복과 신발, 검은 비닐봉지, 면장갑이 들어있었다. 강민재는 그 준비가 단순한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호는 처음부터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구룡시장에 도착한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상호는 몇 분 뒤 그녀를 따라갔다. 마지막 칸 앞에서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다.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날 오후 상호의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직접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광업소에도 찾아가겠다고 했다. 최상호에게 중요한 것은 서연의 삶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평판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모범 근로자 표창, 성실한 남편이라는 이미지, 두 아이의 아버지, 지역 주민들이 칭찬하는 모범 가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다. 서연이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최상호가 말했다. 그래서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려 했다. 상호는 입을 막았고 그녀는 그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긁었다. 작업복 소매가 찢어지고 피부가 벌어졌다. 상호는 화장실 밖에 놓여있던 나무 망치를 집어들었다. 한 번만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첫 번째 타격은 서연의 뒤통수에 떨어졌다.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다. 피를 흘리면서도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 문 쪽으로 기어갔다. 벽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고 쉰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최상호는 그녀가 살아서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는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서연을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다시 망치를 들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연이 더 이상 팔을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 뒤에는 왜 얼굴을 훼손했지? 강민재가 물었다. 최상호는 눈을 감았다.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타일을 집어들었다. 나무 망치만으로 형태를 없애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타일 모서리와 망치를 반복해서 내리쳤다. 그 과정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증거인멸이었다. 그는 서연의 옷을 벗기고 가방과 신분증, 반지까지 챙겼다. 성범죄나 신원불명의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 생각이었다. 피해자의 옷으로
바닥과 문손잡이를 닦았다. 수도에서 물을 받아 피 묻은 바닥에 여러 번 끼얹었다. 그 뒤 준비해온 여벌 신발로 갈아 신고 피가 묻은 작업화와 서연의 물건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러나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나무 망치는 그대로 버렸다. 신발 밑창의 깊은 홈에 남아있던 피도 발견하지 못했다. 서연 씨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나? 강민재가 물었다. 최상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였다는 것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그 한마디가 조사실 안에 무겁게 떨어졌다. 최상호는 자신이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서연의 몸 안에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망치를 들었다. 그녀가 쓰러진 뒤에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얼굴을 지워버렸다. 진술이 끝났을 때는 새벽 1시가 지나 있었다. 최상호는 의자에 축 늘어진 채 앉아 있었다. 강민재는 녹음기를 끄지 않은 상태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한서연 씨의 옷과 가방은 어디에 버렸습니까? 최상호는 갈라진 입술을 움직였다. 황지천 옆에 폐연탄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지? 전부 태웠습니다. 남은 물건이 있나? 최상호는 대답하기를 망설였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지가 완전히 타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서연의 이름과 얼굴을 지우려 했던 범인이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폐연탄 창고의 재 속에는 최상호의 자백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 마지막 증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상호의 자백이 끝난 시각은 새벽 1시 40분이었다. 조사실 밖 복대는 밤새 켜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은 이미 퇴근했지만 강력팀 사무실에서는 전화벨과 서류 넘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민재는 최상호가 말한 폐연탄 창고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했다. 황지천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래전에 문을 닫은 연탄 공장이 하나 있었다. 공장 뒤편에는 벽이 무너진 창고와 사용하지 않는 소각로가 남아 있었다.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고 밤이면 사람의 왕래도 끊기는 곳이었다. 최상호가 한서연의 물건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날이 밝기도 전인 오전 4시, 경찰과 감식반은 최상호를 태운 차량과 함께 폐연탄 공장으로 향했다. 짙은 안개가 하천 위에 깔려 있었다. 오래된 공장 굴뚝은 어둠 속에서 잘린 손가락처럼 솟아 있었고 녹슨 철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수갑을 찬 최상호는 경찰들 사이에 서서 무너진 창고 안쪽을 바라보았다. 어디입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최상호는 턱으로 소각로 뒤편을 가리켰다. 저기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오래된 석탄재와 쓰레기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중 한쪽만 다른 곳보다 색이 진했다. 최근에 불을 피운 듯 검은 재가 둥글게 퍼져 있었다. 감식반원들이 작은 삽과 채를 이용해 재를 조금씩 걷어냈다. 처음 나온 것은 금속 단추였다. 열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지만 한서연이 자주 입던 영알색 블라우스에 단추와 모양이 같았다. 이어 녹아붙은 가방 지퍼와 금속 장식, 일부만 남은 신분증 조각이 발견되었다. 신분증 앞면은 대부분 타버렸지만 뒷면의 주소 일부와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숫자는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 한서연의 정보와 일치했다. 그리고 제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금속 고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감식반원이 핀셋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다. 불길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색이 검게 변했고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지만 분명 반지였다. 안쪽에는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DC, SY, 박동철과 한서연의 이름 앞글자였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맞춘 반지였다. 강민재는 증거 봉투에 들어가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최상호는 한서연의 얼굴과 이름을 지우려고 했다.
옷을 태우고 신분증을 없애고 결혼 반지까지 불 속에 던졌다. 하지만 불길도 모든 것을 없애지는 못했다. 재 속에 남은 작은 금속 조각들이 오히려 그의 자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 최상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왜 반지를 따로 버리지 않았지? 강민재가 물었다. 전부 탈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흔적도 그렇게 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나? 최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경찰은 최상호를 구룡시장으로 데려가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미 사건 소식이 퍼진 뒤라 시장 입구에는 기자들과 주민들이 몰려 있었다. 경찰 차량이 도착하자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사람도 아니야. 내 동료 아내를 어떻게 죽여? 뱃속에 네 아이가 있었다면서. 최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형사들 사이로 걸었다. 사건 전까지 그를 모범 근로자라고 칭찬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서로 밀치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영업을 멈추고 공중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다. 현장 검증은 마지막 칸에서 시작되었다. 최상호는 한서연이 서 있던 위치와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가리켰다. 서연이 문 쪽으로 나가려 했을 때 손목을 붙잡았고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나무망치 모형을 들고 첫 타격의 방향을 재현했다. 뒤에서 한번 내리쳤습니다. 그 뒤 피해자는 어떻게 됐지?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움직임이 멈췄나? 아닙니다. 최상호는 마지막 칸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다. 바닥을 기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한서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다시 안쪽으로 끌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격이 몇 차례 이어졌는지 묻자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민재가 부검 결과를 읽어주었다. 머리와 얼굴에 확인된 충격 흔적은 최소 14곳이다. 최상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렇게 많이 때린 줄 몰랐습니다. 그만둘 기회가 13번이나 있었다는 뜻이야. 강민재의 말에 상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경찰은 그가 문손잡이를 닫고 바닥에 물을 끼얹은 과정도 재현했다. 최상호는 한서연의 옷으로 벽과 바닥에 피를 닦았고 그녀의 몸을 화장실 안쪽 쓰레기 보관 공간으로 끌어다 놓았다. 그 뒤 옷과 가방, 신분증, 반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피가 묻은 작업화를 벗고 미리 준비한 신발로 갈아 신었다. 오른쪽 소매가 찢어진 작업복 역시 공구 가방 안에 넣었다. 그는 뒷문을 이용해 시장을 빠져나갔다. 시장 입구의 국밥집에 도착한 뒤에는 화장실에서 얼굴과 손을 씻었다. 한재필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나눈 다음 철물점으로 가서 실제로 못과 방수포를 샀다.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무 사유를 확인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둔 행동이었다. 현장 검증이 끝나갈 무렵 강민재가 물었다. 범행 뒤 박동철 씨를 만났지? 최상호의 얼굴이 굳었다. 사건 당일 오후 그는 철암으로 돌아간 뒤 박동철과 마주쳤다. 당시 동철은 아내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다. 최상호는 아내를 찾는 동료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서연 씨가 아직도 안 왔어. 그가 먼저 물었다. 버스를 놓친 것 아닐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 날에는 동철과 함께 버스터미널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가게에 들러 서연이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수소문했다. 한서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동철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를 위로했다. 그 모든 행동은 자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연기였다. 사람을 죽이고 그 남편의 눈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소리쳤다. 최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죄책감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더 하지 않으려는 계산처럼 보였다. 최상호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황지광업소와 철암동 일대는 충격에 빠졌다. 광업소 정문에 걸려있던 모범 근로자 사진은 즉시 철거되었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 있던 모범 가정 소개문도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신문에는 최상호가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크게 실린 뒤였다. 그의 아내 이정민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그 여성이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집을 나갔습니다. 이정민은 울면서 말했다.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집에 와서 밥도 먹었습니다. 범행 당일 저녁, 최상호는 두 아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먹었고 막내 아들의 숙제를 확인해 주었다. 그의 작업화 밑창에는 아직 한서연의 피가 묻어 있었다. 최상호의 두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의 시선을 받았다. 결국 이정민은 아이들을 데리고 태백을 떠났다. 반면 박동철은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다.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가 잔혹하게 살해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더구나 아내를 죽인 사람은 함께 갱도에 내려가고 같은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서로 등을 맡겼던 동료였다. 동철은 증거물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강민재는 불에 그을린 결혼 반지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동철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검게 변한 반지 안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걸 저 사람이 불에 던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철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상호가 아내를 찾는 척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곧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이미 죽였으면서 말입니다. 동철은 검게 탄 반지를 다시 증거 봉투 위에 내려놓았다. 제가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아내를 죽일 권리는 없었습니다. 최상호에 대한 재판은 그해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 광업소 관계자,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최상호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수갑은 풀려 있었지만 양옆에는 교도관이 서 있었다. 검찰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상호는 사건 이틀 전에 근무를 바꾸었다. 사건 당일 여벌 작업복과 신발, 면장갑, 검은 비닐봉지를 준비했다. 피해자와 같은 버스에 탔고 사람이 적은 공중 화장실까지 뒤따라갔다. 범행 후에는 옷과 신분증을 태우고 신발을 숨겼으며 거짓 증언으로 2시간의 행적을 감추려 했다. 모든 행동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임을 보여주었다. 검사는 법정 화면에 증거 사진을 차례로 띄웠다. 한서연의 손안에서 발견된 작업복 조각, 최상호의 오른팔에 남은 손톱 자국, 작업화 밑창의 혈흔, 손톱 아래에서 검출된 DNA, 폐연탄 창고에서 나온 신분증과 반지, 최상호가 거짓으로 작성한 휴무사유서, 그리고 한서연의 몸 안에서 발견된 9주 된 태아. 검사는 최상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피고인은 태아가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명예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아이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얼굴을 고의로 훼손했습니다. 변호인은 최상호가 극도의 공포와 순간적인 분노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계획적 살인이 아니며 오랫동안 성실한 근로자이자 가장으로 살아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상호가 준비한 물건과 범행 후의 행동은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기 어려웠다. 특히 살아있는 피해자를 반복해서 공격하고 사망 후에도 얼굴을 훼손한 행위는 범행의 잔혹성과 증거인멸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선고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보호한다는 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피해자와 태아의 생명을 빼앗았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건 후 태도에서도 진정한 반성을 찾기 어렵다.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피고인 최상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최상호는 선고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정민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고 박동철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해 겨울 구룡시장 뒤편에 공중화장실은 철거되었다. 오래된 벽돌과 시멘트 조각이 트럭에 실려 나갔고 그 자리에는 작은 창고가 세워졌다. 시장 사람들은 사건을 잊으려 했지만 새벽이면 여전히 그곳을 피해 돌아갔다. 박동철은 한서연이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태백을 떠났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다만 떠나기 전 경찰서를 찾아와 재판이 끝난 뒤 돌려받은 결혼 반지를 가져갔다. 불에 그을리고 모양이 찌그러진 반지였다. 강민재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다 최상호 가족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모범 근로자 시상식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최상호는 아내와 두 아이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모범 근로자라고 적힌 붉은 리본이 달려 있었다. 사진만 본다면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처럼 보였다. 강민재는 사진 뒷면에 날짜를 적은 뒤 한 줄을 덧붙였다. 가장 잔인한 인간은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문장을 이어 썼다. 아침에 사람을 죽이고도 저녁에는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 서류철이 닫혔다. 한서연의 얼굴과 이름을 영원히 지우려 했던 최상호의 계획은 실패했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붙잡았던 한서연의 손톱 아래에 남겨진 작은 살점, 신발 밑창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핏방울이 모두 그의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없앴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흔적까지 없애지는 못했다. 2001년 여름 태백을 뒤흔든 구룡시장 공중화장실 살인사건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시장의 오래된 상인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새벽 5시가 되면 그날을 떠올렸다. 트럭의 경적과 얼음을 깨는 망치 소리 사이에서 한 여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향해 기어가던 순간을 말이다.